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먼저 양동훈 기자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 처리한 건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앞으로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서 모든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권 송치 의무화 등 보완책들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무마 의혹 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보안 수사권 역시 결국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신 경찰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보안 수사 요구권만 남았습니다. 기존에는 1차 수사권은 경찰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은 검찰이 나눠 가졌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오직 사법경찰관만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수사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삭제되면서 검사의 권한은 크게 줄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안을 통한 보완책도 추진됩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올가을 출범하는 중대범죄 수사청 내에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상정 막판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등이 포함되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은 갖춰졌습니다. 다만 후속 법안을 통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13만 명 규모의 경찰이 사실상 사건 대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가 폐지되면서 사건 처리와 수사의 완성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는데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1차 수사 결과를 검증할 장치가 약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일단 믿고 맡겨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만 7천여 건이던 불송치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사심의 신청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법리가 까다로운 경제 범죄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약자 사건은 수사 빈틈을 보완할 안전장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개인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는 폐지되고 보완 수사 요구권만 유지되는 만큼 사건이 검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수사관 1명이 맡는 사건은 지난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경찰의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내부 지침과 인력 확충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보완 수사 못지않게 이런 수사를 보완하는 인프라의 대폭적인 보충이 시급한 것이다. 수사 완성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속 13만 공용 경찰이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인력과 제도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우 법무부 장관이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의 SNS에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상과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며 정부 이송 뒤에도 법안을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임한 노만석 대행의 후임으로 취임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취임 이후 검찰개혁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구 대행은 지난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구 대행은 우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구 대행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도 법이 시행됐을 때의 제도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보루인 보완 수사권마저 폐지됐지만 검찰 내부 대응은 과거와는 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 같은 공식 대응 움직임이 일절 없었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 사퇴나 연판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무력감과 함께 짙게 깔린 침묵 속에서 수사하는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사흘 연속 하락하던 코스피가 18%에 가까운 역대급 폭등세로 반등하며 6,5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다시 170만 원 선에 올라섰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급락세를 맞으며 추락하던 코스피가 반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격한 상승세에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조 2천억 원과 1조 1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피는 장중 18% 넘게 오른 6,630선에 도달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02포인트, 17.91% 폭등한 6,595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가장 높은 상승률과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합계도 다시 5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6.81% 올라 26만 2,500원에 올라서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상한가인 171만 8천 원에 올라서며 171만 닉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등은 미국 증시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주 상승에는 오픈 AI 출신 연구원이 설립한 대형 헤지펀드가 청산됐다는 소식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배 정도 레버리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자기 원금의 4배를 빚으로 투자를 더한 거죠. 근데 미국의 시타델이라는 또 유명한 펀드가 요 물량을 다 인수하기로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물량이 더 이상 안 나오고 그게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빚 청산 끝난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폭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장 내내 뚜렷한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키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11.63% 오른 720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등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13.4원 내린 1,424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 거래 첫날인 오늘 거래대금이 4분의 1가량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목의 거래 대금은 어제의 4분의 1가량인 3조 54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를 보면 올해 1월에서 6월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15,160가구로 1년 전보다 52%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준공은 12,251가구로 1년 전 동기 대비 58% 이상 줄었습니다. 6월 한 달간 서울 주택의 준공 물량은 2,049가구로 1년 전보다 78% 가까이 감소했으며 아파트 준공은 1,561가구로 82% 넘게 줄었습니다.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가 겹치면서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은 무려 41.4도까지 치솟으며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먼저 폭염 현장을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원 시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도로가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겨우 볕을 가려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 쉼터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더운 날씨는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게 합니다. 원래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택시를 꼭 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가는. 평소 시민들로 붐비던 도심 호수공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나무 그늘 및 벤치마저 텅 비었습니다. 늘 저녁에 뛰다가 날을 바꿔 점심 운동에 나선 시민은 가마솥 같은 대낮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평소에는 밤에 자주 뛰러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낮에 뛰러 와봤거든요. 근데 직사광선이랑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얼굴도 쪄지는 느낌이고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경남권은 말 그대로 푹푹 찌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지역. 낮 기온이 급기야 41.4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김해 39.8도, 진주 39도, 창원 39도 등 경남 평균 기온도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치며 생긴 열돔 현상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이런 폭염엔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외출하더라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 햇빛을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에 경남 지역 온열 질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폭염이 지속하면서 더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이 하루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던 20대 청년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온열질환 환자 5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20대 남성이었는데 집 안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됐습니다. 올여름 들어 청년층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적 환자 수는 벌써 1,700명을 넘었고 사망자 역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도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 4명 가운데 1명꼴로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온열질환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등 증상이 악화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은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있는 만큼 하루에 마실 물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이 극한 더위가 역대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서울도 37도까지 오르면서 심한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도 밤사이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계천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밤도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바깥 날씨 어떤가요? 네, 어둠이 내려앉는 시간이지만 여전히 공기는 후텁지근합니다. 밤 10시를 향하는 지금도 서울의 체감온도는 31도를 조금 웃돌며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열기가 좀처럼 쉽게 식지 못하면서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늦은 시간에도 시민들은 물가를 찾아 더위를 달래는 모습입니다. 이 한낮의 열기가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서울은 아침까지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10일째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25도를 웃돌겠고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는 초열대야 수준인 30도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광주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한 양산은 내일도 41도까지 치솟으며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사람 체온을 웃도는 극한의 더위는 다음 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으며 폭염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밤에도 열기가 남아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잠들기 전 실내 온도는 25도 안팎,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고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정수연입니다. 네, 이 40도를 넘는 폭염은 예전에는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극단적인 이상기후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폭염을 일으킨 2018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기상청 데이터로 본 폭염 현황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낮 도심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오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야외 근로자들도 숨막히는 더위에 지쳐갑니다. 기상청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을 통틀어 어쩌다 한두 건, 모두 합쳐 8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엔 한 해에만 무려 60건 이상의 40도 돌파 기록이 폭발했습니다. 2018년 이전 일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 오른 경우는 총 8건에 불과하지만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60건 넘게 관측되었습니다. 문제는 2018년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폭염의 체급 자체가 올라가면서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경기 여주와 안성 등지에서 40도와 41도를 넘나드는 극단적 더위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전국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공식 지점에서 41도 이상의 폭염이 기록되며 또 다른 폭염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대폭염 이전에는 40도가 예외적인 대재난이었다면 이후에는 한반도 기온 상승과 함께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위험, 즉 뉴노멀이 된 겁니다. 2018년 폭염을 계기로 한반도의 여름철 기온 기준선 자체가 40도 안팎까지 치솟은 상황. 지자체의 방제 기준과 재난 대응 시스템 역시 심해진 극한 폭염을 상시 전제로 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두 차례 연속으로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잃게 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에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겁니다. 희생되신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스토킹 수사 미흡을 은폐하려고 박경정이 의도적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박경정 측은 스토킹 사건은 담당 부서가 다른 데다 절차상 문제도 없었고 강간살인 대신 일반살인죄를 적용한 것도 강력팀 보고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일반살인을 의도적으로 적용했다는 그것은 저희는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영장 기각 이후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관계자들을 20여 차례 부르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이번에도 박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두 차례 연속으로 실패하면서 경찰 수뇌부를 향한 수사도 동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가 마약을 투약한 게 들통났던 40대 버스기사가 이 마약을 투약한 뒤에도 시내버스를 운행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해 이 남성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유치장을 나옵니다.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뒤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난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마약 취해서 운전한 적 있어요? 필로폰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위험할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언제부터 마약 투약했나요? A씨는 지난 5월부터 SNS를 통해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한 뒤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도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시점과 A씨의 근무 일지를 대조해 적어도 한두 차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6시간 안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필로폰은 투약 후 12시간 정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찰은 A씨가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하고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필로폰을 구매한 경로를 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수원역 거리와 서울 강남에서 마약에 취해 이상 행동을 한 투약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행인과 차량이 오가는데도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여성이 제자리에서 뜀박질합니다. 급기야 길바닥에 대자로 벌렁 드러눕더니 옆으로 구르고 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주변에 행인들이 오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 29일 아침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호 입원 조치하고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좁은 골목길. 한 여성이 다리를 뻗고 누워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택시가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태어납니다. 지난 6월 경찰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0대 여성 B씨의 신체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눈 초점이 풀려있고 설명도 횡설수설하는 데다 팔에서는 주삿바늘 흔적들도 확인된 겁니다. B씨 역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다른 여성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와 함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신논현역 앞에서도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를 소지한 3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일상 속 약물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북 경산시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던 50대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끝내 숨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대구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씨가 오늘 오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군이 한미 연합훈련 중 전방 공격을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알아보지 못해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에겐 긴급 대피 문자가 발송됐는데 한미 간 사전 소통이 안 돼 불필요한 소동이 생겼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강원도 철원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이북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된 안내 문자입니다. 실제 상황이란 문구와 함께 무인기가 식별됐으니 긴급히 대피하란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각 서부전선 전방부대에선 북한의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응하는 방공작전태세 두루미가 발령됐습니다. 남방 한계선 근처에서 미상의 비행체가 포착되자 방공포 같은 요격 전력을 동원해 격추 준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1시간쯤 뒤 해당 비행체는 미국 해병대의 정찰 무인기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우리 해병대와의 연합훈련에 참가한 기종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주한미군은 사전에 비행 계획을 우리 군에 알렸다는 입장이지만 승인권을 가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예하 1군단에선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데 사전 소통이 안 돼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1군단을 대상으로 미군이 통보했다는 비행 계획이 어떤 경로로 전파됐는지 소통 과정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도 이번 일을 사고라고 표현하며 미 해병대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지진 발생 뒤 72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난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3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기와 수돗물 공급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마모토 강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쇼핑몰에 굴착기가 투입됐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구조 작업은 일단락되고 마지막 실종자 점검에 들어간 겁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몰에선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굴뚝이 무너진 야스시로의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구조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실종자도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現地においては要救助者が残っていないことを関係機関とも確認の上、救助活動を終了し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복구되지 않으면서 승용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子供がちっちゃい子とかもまだ1歳の子供とかがいるんで、なんか、泣き声とか、大きい声やしたら周りに迷惑か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車中泊にしてるんですけど。 2차 강진 우려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주민들도 상당수입니다. 疲れますもん。車内はね、もう寝不足が続いてます。 275명이 숨졌던 10년 전 강진 때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난 생활과 의료 공백에 따른 사망자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단전 단수를 복구하는 데 속도를 내는 한편 폭염 속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호김 전직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현장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검사는 일 잘하는 검사, 경찰이 수사 잘하는 경찰,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으로 다시 국민께 보답하는 그런 형사소송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사가 했던 수사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입니다.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결국 마침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박 의원님. 오늘로써 이제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하게 폐지가 됐는데요. 여러 우려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정치검찰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또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권이 상당 부분 박탈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일부 남아있던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함으로써 검찰은 이제 수사하지 않고 그야말로 원래 검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조직이 됐는데요. 경찰 수사도 완벽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는 장치로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완하는 장치를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담았다고 합니다만 그 장치들에 대해서조차도 여러 그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순도 있고 또 굳이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하면 간단할 일을 굳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서 결국 피해 당사자들만 훨씬 더 번거롭게 된 그 피해 당사자가 자기 구제를 위해서 이제는 검사 면담 신청도 해야 되고 이의 신청도 해야 되고 예전에 이제 국가 공권력이 대리하던 일을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타났고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그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가 하는 점이 걱정스럽고요. 뭐 이제 돌이키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제도라는 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고치고 다시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나치게 이 검수완박 내지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론에만 집착해서 어쨌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라는 더 큰 대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 의원 말씀처럼 이 형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에도 여전히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음 주에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법안의 취지, 후속 대책 이건 이제 설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국민 보고회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후속 조처를 지금 이제 발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속 조처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안은 통과시켜 놓고 앞으로 할 게 많다라는 거는 상당히 서둘렀다. 그 서두른 이유가 그들이 정치적으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수사 기소의 분리의 완결편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라는 그들의 레토릭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에 상당히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 과연 이렇게 보안 수사권이 폐지됨으로써 지금 우리 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지만 실제로 잠재적 실질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고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고려해 봤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은 보안수선 요구권만 남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도 사실상 제한되는 건데 이것이 위헌 소지는 없는지 이제 따져보겠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뭐 그 7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전권 송치 이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동안 검사가 맡았던 수사 분야, 이 수사 역량을 어떤 식으로 그럼 보완하고 그 갭을 메울 것이냐의 문제와 함께 검찰 권력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의 의도는 없었겠지만 경찰 권력을 상당히 이제 확대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의 그런 어떤 그 수렴할 수 있도록 조처하느냐라는 시험대가 여전히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환으로 결국은 중수청 만들고 공소처 만든다는 건데 우리가 공수처를 받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만들 때도 상당히 그 뭐랄까 자신들이 감격해가지고 제시했던 그런 언술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중수청은 그러면은 매우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자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원론을 반대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이것을 현실에 맞춰서 상당히 점진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올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지금 조금 전 이제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의 모습이 딱 보였었는데 거기 빨간 점 2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178명이 참석을 해가지고요. 175명이 찬성을 던졌고 반대가 2명이 있었는데 빨간 점. 곽상원 의원하고 이주영 의원이 이제 반대를 던지고 이주영 의원은 이제 개혁신당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기권표가 1명 있었는데 이소영 의원.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하고 이소영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고 당론을 거스르고 이렇게 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론과 다른 표결을 했는데 일종의 이제 소신 그 투표라고 봐야 되겠죠. 곽상원 의원은 그 전부터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해 왔고 이소영 의원도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 마찬가지로 보안수사권 남겨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최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내부에 이제 법안까지도 제출이 됐었는데요. 그 논의가 대통령도 당부했던 그런 어떤 수기 과정으로서 충분했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보다는 이게 전당대회하고 맞물려서 전당대회에서 서로 간의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혹은 선명성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어떤 의도가 앞서다 보니까 그런 수기보다는 서둘러 어쨌든 법을 처리하고 이 쟁점으로부터 좀 벗어나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앞섰던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두 의원에 대해서 당론 위배에 따른 어떤 민주당의 조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은 당론에 따를 의무도 있지만 어쨌든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할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 또한 있거든요.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뭐 당에서 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어떤 제재나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저런 소신도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국민들은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보안 수사권을 필요 최소 범위에서 남겨놔야 된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이 그런 여론을 거스르고 이런 결정을 했다면 저는 앞서 이제 뭐 국민 보고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보안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점이 전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당 내부에서조차도 저런 의견이 있고 또 우려가 있는데 이 상황을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페이스북에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곧 다가올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어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썼는데 들어가 보니까 댓글들이 전부 악플이더라고요. 거의 악플이 달렸더라고요. 아마 그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보안 수사권의 전면 폐지가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곽상원 의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듯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하나뿐인 사위예요. 물론 아들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그동안에 소위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던 의원들 중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례로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민 고통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에서 이제 드러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바로 많은 그 법률가들이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그 원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보안 수사권 폐지의 인질처럼 만드는 이 현실이 잘못된 것이지 제가 볼 때 곽상원 의원이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당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 투표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또 기권한 이소영 의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치열하게 당에서 논의를 해서 당론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소신 투표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당론을 따르는 거는 그 과거의 그 뭐라 그럽니까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중국의 공산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론에 달할 때까지는 상당히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만 일단 의사결정으로서 결론이 나오면은 모든 것을 그 결론에 집중시켜야 된다는 게 민주집중제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당론에 안 따랐다 해서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에서 징계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주의 정당의 기본을 모르는 처사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배신자 낙인이 찍히고 또 댓글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제 당을 떠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검사의 보안 사건 폐지에 공개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냈었죠. 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번 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지금 검찰의 반응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예상을 하셨습니까?
뭐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고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검찰 조직에서는 우려를 표해 왔고 그런 우려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뭐 국회가 이렇게 법을 결정한 마당에 그동안의 검찰의 의견을 대표했던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뭐 그냥 이걸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검찰 내부의 그 뭐랄까 이에 대한 의견 표명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검찰 내부에 앞으로 이 그 사안에 대한 뭐랄까 반발이랄까 이런 게 어떤 형태로 확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과는 조금 양상이 다를 것 같아요. 이미 검경 수사권 분리나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거의 없습니다. 수사 개시권이 없고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은 지극히 일부, 이 그야말로 보안의 의미를 갖는 그런 수사권이기 때문에 이걸 없앤다 그래서 검찰 조직이 과거 수사권 그 조정 때처럼 대대적으로 반발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검찰에서 사직자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그 검찰 업무가 좀 고되긴 하지만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그 직업적인 프라이드 같은 것도 많이 사라졌고 권한도 사라졌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실망한 그런 어떤 젊은 검사들이 일찌감치 사표를 내고 뭐 개업을 하든지 로펌에 가든지 그런 현상들이 또 혹은 판사로 전직을 하든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검찰 내부에 축적된 수사 역량이 중수청으로 상당 부분 이전이 돼야 국가범죄수사 역량의 공백 없이 어떻게 보면 중수청이 출범해서 조금 그 조화롭게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검찰 분위기로 봐서는 중수청으로 이적할 인력도 많지 않아 보일 뿐더러 특히 검사들 중에 또 사직자도 늘어나고 그러면 중수청이 출범은 하긴 하되 이게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갖추고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어쨌든 정부로서는 시급히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아직 중수청이 어떤 구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 조직을 구성하고 수사를 할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이런 점들도 좀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국민보고대회를 한다면 물론 뭐 당의 의견과 별도로 정부가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인데 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뿐만이 아니라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사의를 밝힌다고 했는데 정성호 법무장관도 뭐 직접적으로 사표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의를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소청, 중수청 출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준비가 과연 잘 될 것인가? 이런 점도 지금 의문입니다. 그 준비가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지금 잔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은 실제로 사의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어떤 그런 그 보안 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때는 그것을 즉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점도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해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연 6대 범죄를 다루는 중수청에 거기에 그 적절한 인재가 배치가 돼서 무리 없이 그러한 그 수사가 이루어질지 이런 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이미 공수처의 사례를 들었는데 말입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뭔가 착각하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뚝딱 법으로 만들면 그다음부터 실시하면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완전히 체계가 잡히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었던 그 수사에 대한 수사 역량이라든지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과연 공소청, 중수청이 뭐 출범 그 시한은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부의 그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갖춰져 있게 될 수 있을지 그런 점에서는 조심스럽지만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국회에서 할 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은 이제 정부로 가겠죠.
대통령은 이제 주말 사이에 귀국을 하겠고 야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와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주말 사이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의 표심 잡기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7% 역전극이 될 것이다. 1주차에 저희가 조금 밀릴 건데요. 7%까지 밀리는 정도면 그러면 2주차에 비기고 3주차에 대승하면서 이거는 안정적으로 이길 겁니다. 정부는 5월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이 거부했습니다. 5월 달에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요청을 하면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해야 되는데 제 전화번호 모르시나요? 그 중요한 사안을 당대표한테 왜 전화 안 하시죠? 예, 뭐 보안사건 폐지 이야기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5월 처리를 하도록 제안을 했다 당에. 근데 이제 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는 이제 못 받았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전당대회 영향은 어떻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와서 별로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폐지됐고 거기에 뭐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과정상에서 누가 더 선명했느냐, 누가 더 원칙적이었고 누가 더 일관성이 있었냐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툼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그게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정부도 무책임했고 총리도 무책임했고 당도 무책임했다.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의 일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뭐 선명성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 제가 보기엔 저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까 이제 김민석 그 후보가 7%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의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세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저게 어떤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7%의 역전극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초기에는 내가 밀릴 건데 나중에 역전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라는 거는 충청 그렇죠. 충청 부산을 거론을 했는데 충청 부산. 그게 실제 정확한 표 계산이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열세라는 걸 인정하고 저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결집을 호소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언더독 전략이랄까 또 다른 형태의 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정청래 후보가 충청권에 연고가 있고 또 부산에 그 지지 기반이 강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걸 의식해서 김민석 후보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결과가 나오니까 과반은 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게 아마 앞으로의 그 있을 순회 경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이자 관측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7% 역전극. 그러니까는 지금 밀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받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소위 수학적으로 보자면 이게 지금 선호 투표 아닙니까?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지금 뛰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선호 투표의 논리 때문에 뭐 어떻게 됐든 김민석 후보가 아직까지는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도로 있거든요. 선호 투표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사실 그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굉장히 불리한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유시민 작가도 등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7%, 그 다음에 첫 주에 10%가 밀리면 박빙 혈전이지만 7% 밀린 것 같고 대역전극이 시작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주말, 그러니까 내일부터 주말이잖아요. 내일이 이제 충청권, 부울경이고 그 다음 주말이 이제 인천, 제주 그리고 TK가 있고 마지막 주말이 이제 호남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역전극을 펼치겠다 이런 작전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호남이 어떻게 보면은 당원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당원 숫자도 많고 당원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입니다. 경기가 아마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순회 경선이 결국엔 승부처가 될 거고 김민석 후보만이 아니고 모든 후보가 사실 거기에 주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후보가 기억나시겠지만 지방선거 때부터 호남을 정말 많이 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지금 거처를 전북 익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만큼 이제 호남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고 송영길 후보는 출신이 호남이에요. 그리고 호남의 표심이라는 건 민주당에서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표심이 어떻게 보면 대세를 결정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 그런 점을 의식해서 막판 역전 이런 얘기를 이제 그 김민석 후보도 하는 것 같은데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전체 여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 있는데 거기에는 역선택이 좀 포함이 된 것 같고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김민석 후보가 좀 근소하게 앞서는 이런 정도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선호투표제라는 이 선거 룰의 특성상 결국엔 3위를 하는 후보의 2순위 표를 배분하게 돼 있는데 과반이 안 되면 1차에서 그 점에 있어서는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 간의 일종의 이제 연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를 1위로 투표한 분들의 2위 투표는 김민석 후보에 많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차이가 크진 않아도 근소하게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은데 문제는 1위 투표, 그러니까 1순위 투표를 가장 많이 받아서 당대표가 돼야지 1순위 투표에서는 졌는데 이게 3위 후보의 2순위 투표를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되면 그 리더십은 지금 민주당 분위기에서 굉장히 불안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TV 토론 화면이 이제 나오는데 저만의 느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TV 토론 보면서 정청래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약간 살살 다루는 듯한 느낌으로 받았거든요. 그건 선호 투표제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술적으로 자극을 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도 이미 송영길 후보의 경우에는 국합, 배드캅에서 배드캅 역할을 나름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로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정호김, 전직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 양산 기온이 무려 41.4도까지 치솟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가 겹치면서 경남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폭염 현장을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원 시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도로가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겨우 볕을 가려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 쉼터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더운 날씨는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게 합니다. 원래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택시를 꼭 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가는. 평소 시민들로 붐비던 도심 호수공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나무 그늘 및 벤치마저 텅 비었습니다. 늘 저녁에 뛰다가 날을 바꿔 점심 운동에 나선 시민은 가마솥 같은 대낮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평소에는 밤에 자주 뛰러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낮에 뛰러 와봤거든요. 근데 직사광선이랑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얼굴도 쪄지는 느낌이고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경남권은 말 그대로 푹푹 찌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지역. 낮 기온이 급기야 41.4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김해 39.8도, 진주 39도, 창원 39도 등 경남 평균 기온도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치며 생긴 열돔 현상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이런 폭염엔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외출하더라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 햇빛을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에 경남 지역 온열 질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여름 휴가철 가장 바쁜 곳 중에 공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땡볕 아래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 뜨겁게 달궈진 활주로, 또 찜통 같은 화물 창고 안에서 무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로 운송될 화물을 보관하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입니다.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단지로 들어오고 지게차가 바쁘게 움직이며 짐을 실어 나릅니다. 대형 화물에 수시로 오가는 차량으로 냉방 설비 설치가 어려운 창고 안.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작업자들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A4 용지 같은 거 부착하거나 뭐 할 때 있는데 이게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젖어서 이게 막 젖고 그래요, 종이가. 그러니까 인쇄된 부분이 지워지고 그럴 정도고. 대형 선풍기로 바람을 쐬고 차가운 물수건을 목에 둘러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직원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렇게 목에 선풍기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지만 찜통 같은 창고 내부 열기를 버티기엔 역부족입니다. 한 40도가량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원들이 이 박스 단위의 화물을 상하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펄펄 끓는 활주로 위 항공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노동자들도 내리쬐는 떼약볕과 아스팔트 열기를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한번 낮에 달궈지면은 저녁에도 식지를 않아요. 비행기에서도 나오는 뜨거운 열이 있거든요. 부조 엔진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열이 한 50도에서 한 70도. 여름 휴가철 활기를 띠는 공항 곳곳에 이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목요일은 어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56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는데 부산에서 온열 질환에 따른 추정 사망자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환자는 1,70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3명이 됐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22일부터 90회째 온열 질환자가 5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이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 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꿀떡 같은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꿀떡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풍이 불게 되고요. 그래서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온도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사흘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18%에 가까운 역대급 폭등세로 반등하며 6,59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171만 원에 올라섰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연일 급락세를 맞으며 추락하던 코스피가 반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격한 상승세에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조 2천억 원과 1조 1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피는 장중 18% 넘게 오른 6,630선에 도달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02포인트, 17.91% 폭등한 6,595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가장 높은 상승률과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합계도 다시 5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6.81% 올라 26만 2,500원에 올라서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상한가인 171만 8천 원에 올라서며 171만 닉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등은 미국 증시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주 상승에는 오픈 AI 출신 연구원이 설립한 대형 헤지펀드가 청산됐다는 소식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배 정도 레버리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자기 원금의 4배를 빚으로 투자를 더한 거죠. 근데 미국의 시타델이라는 또 유명한 펀드가 이 물량을 다 인수하기로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물량이 더 이상 안 나오고 그게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빚 청산 끝난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폭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장 내내 뚜렷한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키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11.63% 오른 720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등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13.4원 내린 1,424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빅테크의 실적 시즌을 거치며 다소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도 한층 완화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 달 만에 각각 89조 원과 60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를 완전히 잠재우기엔 부족했습니다. 시장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최대 고객인 빅테크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로 실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적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아마존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20% 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의 핵심인 클라우드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아마존은 올해 설비 투자도 기존 계획보다 200억 달러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사업 매출 증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AI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빅테크들이 기대 이상의 클라우드 실적과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거란 기대도 커졌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을 하더라도 수익성과는 괴리가 있더라라는 게 AI 거품론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잖아요. AI는 닷컴버블과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메모리 업체들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빅테크에 장기 공급 계약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공급 부족은 내후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27년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 대비 더욱 심화되며 28년에도 이러한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을 계기로 AI 투자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피크아웃 우려도 한층 잦아들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기업 성과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주식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원 더 거쳤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22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원, 17.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급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영향으로 소득세 수입이 75조 7천억 원으로 10조 4천억 원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4조 3천억 원 늘어난 49조 3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으로 5조 2천억 원, 338.7% 늘어난 6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수원역 거리와 서울 강남에서 마약에 취해 이상 행동을 한 투약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행인과 차량이 오가는데도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여성이 제자리에서 뜀박질합니다. 급기야 길바닥에 대자로 벌렁 드러눕더니 옆으로 구르고 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주변에 행인들이 오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 29일 아침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마약 가니시아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호 입원 조치하고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좁은 골목길. 한 여성이 다리를 뻗고 누워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택시가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태어납니다. 지난 6월 경찰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0대 여성 B씨의 신체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눈 초점이 풀려있고 설명도 횡설수설하는 데다 팔에서는 주삿바늘 흔적들도 확인된 겁니다. B씨 역시 마약 가니시아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다른 여성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와 함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신논현역 앞에서도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를 소지한 3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일상 속 약물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목적, 마약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와 피해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전세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남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170억 원가량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고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 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 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민주당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되면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제 법률적으로는 모두 완성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 등으로 최소한의 검찰 수사는 필요하다는 여론도 컸던 만큼 여야 모두 혹시 이어질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가 여론전 채비에 나설 태세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로 이제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3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청 문을 닫고 수사 기소 분리 체제를 못 박은 데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안 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미비점을 보완하게 했는데 검찰 스스로는 영장 청구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첨단화된 수사 기법과 그리고 경찰들의 폭주도 막을 수 있게. 보안 수사권 폐지로 제2의 장윤기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민주당은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 주 초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정권 송치, 즉 혐의 유무와 별개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게 하는 방안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당 차원의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맞으며 관련 후폭풍도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 처리 직전까지 여당 내에서도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고 주무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예 공개적인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안 수사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제도 개선이 국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한 모든 국민 피해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은 부실 수사, 늦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돈 없고 힘없으면 더욱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번 보안 수사권 폐지와 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제2의 장윤기 사건 등이 불거질 경우 그 피해는 물론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에도 법안 통과가 강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대행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막을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건 보안수사 요구권 강화입니다.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한 달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실효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실, 지연 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로 보안 수사 요구권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안 수사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인 수사준 측에서 3개월 내에 하도록 한 보안 수사 처리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간도 단축한 겁니다. 공소청장이 보안 수사를 맡을 수사기관을 지정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을 교체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늘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한 현직 검사는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지금도 3개월을 넘기기 일쑤인데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한 달 안에 처리된 건 10건 중 3건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24.3%는 3개월을 넘겼거나 보안 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대검찰청도 보안 수사권 폐지로 요구 절차만 반복될 수 있다며 직무배제나 징계 요청 같은 사후적 조처만으로 수사 지연이나 사건 암장 문제를 해소하긴 어려울 거라 내다봤습니다. 추후 이른바 7대 범죄 사건에 대한 전권 송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해 거듭 보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혼란을 막을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오랜 검찰의 견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수사 역량을 입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 권한은 한층 더 막강해집니다. 견제 없는 수사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습니다. 나아가 내부 비리 감찰 척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 장치와 기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신설이 핵심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외부위원 100명 규모의 독립된 조직을 두고 인권 침해나 부실, 불공정 수사 사례 등을 직접 조사해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권한과 인력으로 13만 명이 넘는 공룡 조직을 상시 감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많은 사건을 감시,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의 통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상적인 통제 장치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특히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찰 스스로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재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오히려 업무 과부하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훨씬 더 업무량이 증가하는 그런 현실에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가산점이라든가 승진 수당이라든가 또는 현실적으로 수사 경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인책을 써야 될 거로 봅니다. 경찰이 실효적인 견제 장치와 수사 역량을 담보할 쇄신안을 통해 수사 권한 독점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대법원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재판 심리가 한층 충실해질 경우 심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뒤 72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난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3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기와 수돗물 공급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마모토 강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쇼핑몰에 굴착기가 투입됐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구조 작업은 일단락되고 마지막 실종자 점검에 들어간 겁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몰에선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굴뚝이 무너진 야스시로의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구조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실종자도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現地においては要救助者が残っていないことを関係機関とも確認の上、救助活動を終了し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복구되지 않으면서 승용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子供がちっちゃい子とかもまだ1歳の子供とかがいるんで、なんか泣き声とか大きい声やしたら周りに迷惑か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車中泊にしてるんですけど。 2차 강진 우려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주민들도 상당수입니다. 疲れますもん。車内はね、もう寝不足が続いてます。 275명이 숨졌던 10년 전 강진 때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난 생활과 의료 공백에 따른 사망자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단전 단수를 복구하는 데 속도를 내는 한편 폭염 속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지난 29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미국이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확전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 결렬의 출발점이 미국이 아닌 이란의 선제 공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에는 눈에 보복을 주장해온 이란. 기본적으로 보복이 목적이었던 만큼 미국이 공격을 멈췄으니 보복 작전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و ما در این دوره از جنگ در واقع راهبردمون راهبرد تلافی جویانه بوده. ما تلاش کردیم یک بازدارندگی تلافی جویانه رو ایجاد کنیم و اجازه ندیم امریکایی‌ها. 하지만 불안한 휴전 상태를 먼저 깬 건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이 뻔한 상황에서 선제 공격에 나선 건데 이란의 전략적 판단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That they would externalize the pain and even escalate into new territory in terms of both the scale and scope of attacks. This is why we have seen Iran attacking.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상 유지보다 전쟁을 확대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But a war that has a regional-wide effects is an advantage for Iran because it triggers the fear of the spread of the chaos, the fear of the instability in both security-wise and energy-wise. 실제로 이란은 후티 반군 등 중동 내 친이란 대리 세력을 통해 전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공격이 대리 세력과 결합한 다중전선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해상 교통로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한층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진단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이 국제사회의 억제력이 마비된 채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굳건한 동맹 없이도 무기를 주고받는 모듈형 연대와 물류망을 인질로 잡는 공급망 타격이 새로운 안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작동하던 국제 억제력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과거의 강력한 경제 제재나 경고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론 조용히 완성된 모듈형 반서방 연대가 꼽힙니다. 거창한 동맹이나 조약 없이도 북한의 포탄이나 이란의 드론처럼 필요한 무기와 물자만 톱니바퀴처럼 거래하는 겁니다. 서방의 제재망을 비웃듯 형성된 이 암시장 네트워크가 이제 공식 전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Росія допомагає Північній Кореї навчатись війні. Вона покращує їхню зброю, дає їм досвід реального застосування зброї. Все це загроза для кожного в Азії, хто в зоні досяжності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ракет.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한 영토 점령이 아닌 상대의 경제적 생명줄을 타격하는 공급망의 무기화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란 상선 타격이나 친이란 세력의 석유시설 위협처럼 전선은 물류와 에너지 인프라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같은 영내 강국들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대신 자국 인프라를 위협하는 세력만 직접 타격하는 실용주의로 선회했습니다. فقد قامت المملكة بالتنسيق مع القيادة المركزية الوسطى الأمريكية بشن ضربات نوعية ضد أهداف تابعة لتلك الميليشيات المتواجدة على أرض العراق والمرتبطة باستهداف المنشآت البترولية في المملكة. 세계는 이제 3차 대전이라는 단일 폭발이 아닌 통제불능의 대리전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상시적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Having more parties involved in the fighting, having the fighting spread to a larger number of countries, all of these are adverse developments and could get us into a much worse situation even than before. 정면 충돌은 피하되 조용한 균열은 가속화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시작됐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안보와 공급망 전략 역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증가가 내수 개선을 이끌었지만 중동 정세와 물가, 고용에서 불안이 남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 산업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한 달 전에 비해 늘었습니다. 3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입니다. 특히 생산이 한 달 전보다 2.3% 늘어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15.4% 늘었고 반도체도 증가 전환하며 4.5% 늘어났습니다. 3월달 자동차 부품 화재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상화되었고 신차 효과로 인해서 또한 6월달에 아마 정부 개소세 인하 종료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6월달에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15.4% 증가였습니다. 지출 측면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두 달 연속 늘었습니다. 소비는 2.7% 늘었는데 승용차와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12.6% 늘어 1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데 힘입었습니다. 승용차 판매가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인 21.8% 늘었고 삼성전자와 LG전자 할인 행사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비 투자는 5.8%, 건설업체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도 4.1% 증가했습니다. 7월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기업 심리 지수도 모두 개선세를 보이는 등 실물 경제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가 불투명하고 식품 가격 인상은 물론 폭염으로 농축산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물가 불안이 여전합니다. 이번 달 증시 대폭락이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서민 일자리 저수지로 불리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기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청년 등 고용부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준비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궁에 지금 입장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아르헨티나를 이제 공식 방문을 시작했고요. 우리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게 지난 2004년 이후에 22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착 이튿날 오전이자 우리 시각으로는 지금 조금 전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네. 아르헨티나 정부가 준비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궁을 방문해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이제 기념 촬영을 하는 곳으로 현재 이동 중인 상황입니다. 예. 현지 시각 또 11시가 좀 넘었습니다. 다만 오전 11시가 이제 좀 넘은 상황인데요. 지금 의장대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의장대 사열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요. 사진 촬영이 끝나면 이제 정상 우리나라
두 정상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남미 최대 경제 블록 중 하나인 메르코스르와의 협력, 또 공급망 다변화 같은 중요한 성과가 기대되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곳이 대통령궁으로 불리는 이 까사 로사다입니다. 에비타 같은 그 유명한 뮤지컬 영화에서도 네.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 까사 로사다 대통령궁에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미 순방 세 번째 대상국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브라질과 칠레를 거쳐서 아르헨티나에 도착을 했고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하고 잠시 뒤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정상회담에 앞서서 지금 의장대 사유를 보셨고요. 이제 기념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22년 만에 역사적인 정상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네, 관련해서는 또 이어지는 소식들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첨단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판 국부펀드가 내년 출범합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기나 총산 시점을 두지 않는 초장기 인내 자본을 기반으로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는 앵커 투자자 역할을 맡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첫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승리의 고지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김민석 후보는 용수철처럼 막아내겠다며 뒷심을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된 날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필두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까지 이른바 팀 정청래가 뭉쳤습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의 최선봉에서 많은 화살을 맞았지만 개혁의 깃발을 내릴 수 없었다며 자신의 공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고향 충청권 순회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승리의 고지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충청권부터 시작하는 첫 주엔 다소 밀리더라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을 거라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7%까지 밀리는 정도면 2주차에 비기고 3주차에 대승하면서 용수철처럼 솟아오르겠다며 뒷심을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 측이 몰려다니며 불법 개파 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거듭 날을 세웠는데 실제 당 선관위는 정 후보와 친청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계 홍보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 사실상 방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불법 개파 행위다 해서. 선거 전 초반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던 송영길 후보는 호전적인 메시지는 줄이고 전통 지지층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루 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하이도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전남 광주 무등산을 찾아 노무현길을 걸었습니다. 송 후보는 SNS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검찰과 싸워 무죄로 돌아왔다면서 김대중의 포용, 노무현의 용기, 민주당의 뿌리를 잇는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순회 경선은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에서 치러집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만큼 초반 판세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프로야구 LG와 두산의 잠실발 더비에서 두산이 김대한의 홈런 2방에 힘입어 승리를 챙겼습니다. 반경기차 선두 싸움을 이어가는 1위 삼성과 2위 KT는 나란히 승전골을 울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두산 김대한이 LG 송승기의 낮은 체인지업을 걷어올려 큼지막한 홈런을 터뜨립니다. 지난해 6월 이후 420일 만에 터진 홈런. 뜨겁게 달아오른 김대한의 방망이는 7회 한 번 더 크게 돌았습니다. 이번엔 높게 들어오는 초구를 노려 똑같이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한 점 차 살얼음판 리드를 2점 차로 벌리는 쐐기포. 김대한의 홈런 2방에 두산은 잠실 더비 3연전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습니다. 박준순도 결승 2점 홈런을 터뜨리며 타선을 함께 이끌었고 마운드에선 선발로 나선 잭 로그가 6이닝을 2실점 1자책점으로 막아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전반기는 또 2군에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다렸는데 기다린 만큼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들뜨지 않고 하나하나 이제 차분하게 해내다 보면은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삼성은 롯데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5회까지 꽁꽁 묶였던 롯데 선발 김진욱이 마운드를 내려간 뒤 6회와 7회 대거 8득점을 올리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롯데는 뒤늦게 타선이 터지며 2점 차까지 따라붙었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수원에선 KT가 류현진이 선발로 나선 한화를 무너뜨리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승부처였던 6회 김상수와 한승택이 3타점을 합작하며 짜릿한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4연승을 포함해 후반기 10승 1무 1패의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간 KT는 1위 삼성에 반경기 차를 유지했습니다. 창원에서 NC는 김도영이 33호 홈런을 터뜨린 기아에 대승을 거뒀고 키움은 뜨거운 타선의 힘으로 SSG를 꺾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41.4도) 8년 만에 역대 최고 기온이 경신됐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면서 지난 2018년 홍천에서 기록된 41도를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갈아치울 만큼 올여름 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역시 뜨거운 열기가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영남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양산은 내일도 낮 기온이 4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돼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모자나 양산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서울 26도, 대전 26도, 대구도 27도 이상을 유지하겠고요. 체감온도는 초열대야 수준인 30도에 육박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4도, 광주 38도, 부산은 3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도 37도까지 오르면서 사람 체온보다 높은 극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